예. 안녕하십니까. 2013년 오늘이 3월 9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이제 D-Day거든요. 148일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 100일이 됐네라고 얘기하실 때가 오실 겁니다. 그리고 60일이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하시라고 매주 적어드리고 있고요. 오늘부터 이제 성배전공학이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성배전공학의 1장, 성배전 계통의 구성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1장에 있는 내용을 좀 정독을 하셔야지만,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겠구나, 이런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개념을 잡기에 중요한 부분이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4가지 정도를 적어봤는데 순서는 뭐 틀립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표준전압이라는 게 있고, 기준전압이라는 게 있고, 공칭전압이라는 부분이 있고, 전격전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4가지 정도는, 책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전압의 종류가 한 15가지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 알 수 있는 전압의 종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전압하면 생각나는 게. 필액에서는 무슨 전압이 나왔죠? 제한전압 같은 게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하는 시험전압들이 있는데, 이제 이상전압이라는 부분이 또 나왔었죠. 이상전압 안에 보시면은 또 있는 게 상형주파 전압이라는 게 나오고요. 과도시 이상전압이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이 임펄스 전압이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그 외에 나오는 부분이 전격전압, 절연전압, 상전압, 뭐 여러 가지, 성간전압부터 해가지고 시험전압 같은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전압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장에서 나오는 전압의 종류에 대해서는 표준전압, 공칭전압, 기준전압, 전격전압 정도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표준전압 안에 기준전압, 공칭전압 있고, 전격전압은 이제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되는데, 그거를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거기서 뭐가 분리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잡아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이게 1-4인가? 3인가? 거기 들어있는데 경제적인 송정전압 3장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알프레드 스틸에 대한 실험식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10점짜리입니다. 10점짜리. 그러니까 10점짜리로 한 페이지 안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훈련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제 문제 이런 것들도 다 10점짜리입니다. 예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이런 직류송전 방식 설명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책에서는 이게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왜 밑으로 뺐냐면 얘가 25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얘가 1-2인가 1-3에 1-2쯤에 나올 거고 얘 1-3 요거는 1-5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장은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765 격상시 문제점은 154하고 345, 765하고 비교해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와 있는 부분에 예제 문제분에 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송전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송전전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하는데 거기 22kV, 66kV, 154kV, 345kV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송전입니다. 송전.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는 게 22.9도 송전으로 하시는데 얘는 송전이 아닙니다. 배전이라는 얘기죠. 배전. 배전과 송전에 대한 차이점은 이제 우리나라 전력계통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한전에서 바로 이렇게 연결해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송전이 될 거고요. 한전에 있는 변전소에서 수용가까지 가는 요 부분이 이제 배전이 됩니다. 그래서 송전하고 배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22kV 같은 경우는 어디 쓰여지냐? 얘는 비접지거든요. 그래서 사대문안 같은 경우 왜 22.9를 배전이라고 하는데 왜 22.9를 안 쓰고 22kV를 쓰냐? 얘는 Y거든요. 다중접지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락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락전류가 크니까. 얘는 지락전류가 작으니까 지락전류가 흘러도 나중에 배우시는 이제 유도장에서 전자유도장애 같은 현상이 주변에 없기 때문에 이런 송전 방식을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대문안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그 전에 진단하러 다닐 때 보면은 이렇게 사대문안에 시청 옆에를 갔더니 변전소, 지하 변전소 안인데 얘가 22kV로 수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부분이 중간에 이제 지락사고가 나더라도 지락전류가 적게 흐르니까 사대문안 같은 경우 은행이라든가 이렇게 주요한 설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카슨폴라제식에 의해 가지고 한번 지락사고 나면은 최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5km까지 유도장애가 미칠 수가 있다라고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대문 안에서 5km라는 건 거의 웬만한 지역은 다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부분은 20kV를 수전하고 있고, 최근에는 여기도 이제 22.9kV로 이제 배전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은 이제 뭐 실드를 한다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수술실 가죠. 수술실 가면은 어떻게 실드를 하냐면 이 안에는 납으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납으로. 외부에서 영향을 받지 않게끔. 정전이 되더라도 수술실의 전원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설비들은 별도로 전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접지 같은 것도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쪽들도 이제 점차 이제 보호하는 방식으로 가겠죠. 처음에는 이제 운영 계통에서 방법이라고 하면 이제 수용가 측에서의 대책 부분을 더 세워가는 부분으로 바꿔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뭔가 쓸 때는 우리는 이제 발성 배전을 배우기 때문에 발전 쪽에 대한 부분, 송전 쪽에 대한 부분, 변전 쪽에 대한 부분, 배전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훈련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송전 측이 어떻게 될까요? 한전 측이죠. 한전 측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용가 측, 우리는 쓰는 부분이니까 그 수용가 측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송전 측에 대한 대책, 한전 측에서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선로를 여러 개를 바꿔준다든가, 한쪽으로 가고, 예를 들어 고주파가 많이 걸려있는 선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선로를 빼버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용가 측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고주파가 계속 다른 선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그러면 한전 측에서 이 선로를 끊어주지 않는 이상은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수용가 측에 대한 대책 장비를 달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하가가 많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은 전용 선로를 이렇게 가져오지 않는 이상 그 선로 부분에서 계속 전하가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다 UPS를 달아야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한전 측에 대한 대책을 할 건지 수용가 측에 대한 대책을 할 건지 여러분들이 답을 쓸 때 어떤 식의 누군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답안지를 쓰실 수 있게끔 자꾸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도표하고 그 다음에 수식화를 해라.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그림 하나 그려서 해주는 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보시면은 표준전압, 공칭전압, 경제적인 송전전압, 산정방법 이런 것들이 이따 교재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직류송전 방식. 직류송전 방식도 크게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장점, 단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겠죠. 원인이, 영향, 대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개요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개요입니다.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의. 직류송전 방식이 뭐냐 이거죠. 직류송전 방식으로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시스템 구성이 어떻게 되냐. 구성도 같은 것도 나오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나오는데 거꾸로 이런 직류송전 방식이 나오면 교류송전 방식하고 같이 또 외워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직류송전 방식의 장점은 교류송전 방식의 단점이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같이 외워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풀어쓰는 훈련들을 자꾸 해주셔야지만 자기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답안지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기존에 있던 포맷을 갖다 넣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내용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몰라도 쓰게 된다는 얘기죠. 구라를 잘 친다고 그러죠. 네? 김구라. 구라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잘한다는 건 자기가 다른 내용도 거기다 갖다 맞춰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메시지가 왔는데, 여기 안 오신 수강생 분입니다. 지금 자기가 연평도에 있는데, 이번 주는 못 가뵙겠습니다. 자료 보내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것처럼 그분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매번. 내가 여기 가야 되는데 못 갔으니까, 그 다음에 시간을 내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부분. 지금 13분 정도가 오셨네? 7명? 13분 정도가 지금 참가를 하셨네요. 보통 한 15명 정도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많은 부분이 참가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여기 안 왔지만 자기 마음은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저번 주에 했던 거 지금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저한테 저번 주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하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주일이 끝나고 나서 복습을 반드시 하셔야지만 됩니다. 복습을 해서 그걸 자기 걸로 만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예습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기본반이기 때문에. 연구반 가면은 그거를 이제 계속 예습해서 나갑니다. 제가 얘기한 것처럼 6개월 동안 배워야 되는 내용을 6개월 동안 배우고 나서 다시 또 6개월 동안 또 공부하려면은 처음에 배웠던 걸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연구반에서는 어떻게 하냐. 6개월 동안 배운 내용을 한 달 만에 봅니다. 왜? 6개월 동안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한 달 만에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30일이었으면, 그 다음에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2일, 그 다음에 1일. 이런 식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이 책 한 권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루 만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내용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 아, 요거였지 하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외웠던 방법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리마인드를 하려면 지금 6개월 동안 가면서 나중에 이 부분을 리마인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끝나고 나면 다음 주에 그 전주에 배웠던 걸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는 게, 왜냐면 6개월이 지나서라도 여러분들이 그걸 조금 더 남게 하려면 그런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옛날에 보시면 자꾸 머릿속에 넣어놓고 생각을 해야지만 그게 머릿속에 남는다고 그랬죠. 저도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외국인하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영어로 꾸게 됩니다. 왜? 계속 그걸 생각하니까. 아니, 내일 가서 저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로 계속 사고방식을 가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으로 영어로 꿈을 꿨거든요. 예? 그전에는 그런 부분을 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됐었는데,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항상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면 여러분 꿈속에 남아있을 거고, 꿈속에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억이 더 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하시는 훈련을 해주셔야지만 되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저도 공부를 오래 했지만 옛날에 있던 걸 다 까먹습니다. 지금 기사를 따신 분들한테 이런 내용 물어보면 모릅니다. 왜? 잊어버렸으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거를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분보다 더 많이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기억을 계속 장기 기억을 하기 위한 부분. 옛날에 보면 MC 스퀘어 같은 것도 막 쓰고 그랬었죠.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자기만의 방법. 그리고 제가 저번 주에 볼펜들을 나눠드렸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좀 오늘 한 분 빼고는. 그분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써보시라는 얘기죠. 제가 추천한 거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고 안내를 해드렸던 거고, 심을 리필을 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작년 6개월 동안 저한테 심 리필해 가신 분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번 8월 달에, 작년 8월 달 100개를 샀습니다, 심을. 지금 한 20자루 정도, 20자루에다가 한 60개 정도 나눠드렸으니까 한 40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아직도 심이. 여러분들 쓰시면 또 산다는 얘기죠. 그런 정도는 제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제가 밥을 사드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사주시면 저도 사겠죠. 그것처럼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은 제가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시 가가지고 저번 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기 전에 1장의 제목이 뭐였죠? 여기 써져 있는데 읽으시면 되죠. 네, 2장이 뭐였죠? 3장은? 4장은? 5장은? 6장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죠? 중성적 잡지 방식과 유도장애. 7장은? 고장계산. 8장은? 안정도. 9장은? 이상전압. 10장은? 보호계전기, 보호계전 방식. 11장은? 변전소. 12장은? 배전설레 뭐예요? 구성. 왜? 송배전 계통의 구성이 나왔으니까 거기도 구성. 12장, 13장, 14장은 배전이라고요. 12장은 구성. 그러면 13장은? 이것도 지금 못 외우시는데 어떻게 나중에 그 25점짜리 문제를 외우시려고 하나요? 배전설레 정기적 특성. 왜냐하면 송전, 변전, 배전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뭐가 돼 있죠? 가공송전설로, 지중설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기적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은 배전설로의 정기적 특성입니다. 14장은 배전설로의 관리하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시작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없을 수는 있는데 나중에 기억을 장기화시키고 어디에 뭔가 있다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에 대한 이름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장에 1, 2, 3, 4 이런 부분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5-8이 송전선 충전에 의한 장애
해가지고 막 몇 번은 말씀드렸죠. 그 부분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5-8에 있는 것까지 외우라 이거죠. 왜냐면 그게 책에 어디 있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페란티 현상하고 발전기 자기여자 현상 등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원인이 뭐고 영향이 뭐고 대책이 뭔지. 이번에 25점짜리 문제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직류성전 방식 나왔죠. 이런 부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안 나와도 다음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고 돕니다. 예? 토익 시험 보면 기출문제 나오듯이 여기도 그런 기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2장이 조금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전엔 한 주 동안 한 가지 챕터만 집중적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 장 안에서 다른 장을 또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혼돈이 생깁니다. 그래서 2장까지 나갈 수는 있는데 오늘 가능하면 1장 부분은 계속 반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주 동안은 한 개 챕터 무조건.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2주 동안에 한 개 챕터를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안정도라든가 아니면은 고장전류 쪽은 내용이 좀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지만은 오늘은 상황을 봐가지고 2장이 일부는 나갈 수도 있습니다. 1장이 너무 내용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장, 2장, 3장 부분 또 같이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내용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한 주 안에 한 개 챕터만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근데 이 기본반 안에 없는 자료도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자대를 할 겁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왜냐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구반 가서 또 배우시면 되니까요. 오늘 보여드리는 자료는 다 배포는 해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메일로 연락 와가지고 왜 교수님 이런 자료는 안 보내주시나요? 제가 보내드리고 싶어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못 보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다 교재로 판매하는 자료들입니다. 돈 주고 책을 사시면 되는 건데 그걸 스캔을 떠는 것 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하고 1-2가 있는데 이따가 한번 설명드릴 텐데 항상 먼저 요약을 하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1장 1, 2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송전 방식에 대해서 나온다는 얘기죠. 송전 방식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직류 송전 방식하고 교류 송전 방식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1-1에서는 뭐냐? 발전 설비, 수송 설비, 수용 설비, 부하 설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개념을 잡기 위한 부분. 아까 뭐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전기를 전공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발성변전 쪽으로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기본서를 정확하게 계속 읽어주시고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동그라미를 쳐놨다가 나중에 와서 물어보십시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안 되면 강사한테 물어보고요. 자, 장점은 뭐가 있다고요? 승해일. 제가 이제 키워드를 자꾸 외우라는 게 키워드가 생각나지 않으면 나중에 답안지를 쓰지를 못하니까. 승합, 감각, 변경이 용이하다. 회전자계를 얻을 수 있다. 일관된 계통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직류소송전 방식의 장점이 나왔습니다. 또 같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여기는 절성무 충환이유단 전차무 고냉지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것들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류송전 방식의 구성. 직류송전 방식을 설명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설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 구성도가 설명이 돼 있는데 그 안에 HVDC를 변환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다는 얘기죠. 순변환, 역변환을 하고 전압이 강압, 승합을 하기 위한 변압기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송전을 하기 위한 직류 케이블들이 있을 거고요. 그 차단을 하기 위한 차단기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들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머릿속에 연산을 한다면 각각의 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평활적 리액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기가 있습니다. 왜? 여기서는 일예로 해남 지역이 있고요. 밑에 제주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남에서 제주도로 직류로 송전을 하는데 직류로 송전하는 부분에서 여기서 큰 전압을 낮춰줘야 되겠죠. 낮춰주다 보니까 변압기가 있을 거고 변압기에서 다시 AC를 DC로 바꾸기 위한 변환 장치가 있을 거고요. 그 AC를 DC로 바꾸면서 그 변환을 하면서 맥동분이 생기겠죠. 그 맥동분을 제거하기 위한 리액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송전을 하기 위한 송전용 케이블인데 그게 해저다 보니까 해저 케이블, MI 케이블을 쓴다는 얘기죠.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었죠. 그 해저 케이블을 통해 가지고 쭉 송전하고 나면은 여기는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에서 어떤 안정도라든가 나중에 그런 부분이 손실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이 설명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긴 주파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균일한 성분을 보내줄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 부하들은 유효전력뿐만이 아니라 무효전력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내질 때는 유효전력만 보내주다 보니까 그 무효전력에 대한 손실 같은 게 없다라는 얘기인데 수용가는 무효전력이 필요하니까 그때는 어떡하냐.
제주도 안에 조상기가 있어가지고 그 들어온 유효전력에다 플러스해서 무효전력을 같이 공급을 해줘야지만 수용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조상기 용량들이 여기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변전소 안에 보시면 조상용량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발전소에서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다 발생시킬 수 있는데 왜? 무효전력은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유효전력만 발생시켜가지고 송전을 합니다. 송전을 하고 수용가에 가까운 쪽에서 콘덴서를 설치를 해가지고 콘덴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전에서 역률 요금을 매기죠. 왜? 역률이 떨어지면 한전에서 그만큼 무효전력을 더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한전에서 부담이 되니까 니네들한테 페널티를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대신 니네들이 자체 내에 콘덴서를 설치해가지고 무효전력을 적게 보내도 되면 한전에서는 이득이니까 그만큼 기본요금을 경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또 가지고 계시면 왜 그런 부분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구성 방식에 따라서 크게 극을 어떻게 쓰느냐, 단극이냐, 쌍극이냐,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 도체 기로를 하느냐, 아니면 대지 기로를 하거나 회수 기로를 하거나, 이거는 이제 단극일 때고, 이제 쌍극일 땐 중성선을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양단 접지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큰 컨셉으로 가지고 정의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왁구를 딱 짜놔야 된다는 얘기죠.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내가 어디다 넣겠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생각을 해놓고 계시면 그 다음에 그게 오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책만 읽으면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왁구를 짜는 훈련을 하실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증기 송전 방식의 적용, 여기 극이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가 있습니다. 이제 책에서는 호모폴라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명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연구반 교재에서는 호모폴라가 나와 있으니까. 모노는 모노입니다. 폴이 하나 있다. 바이는 바이사이클, 자전거가 바이거든요. 바퀴가 2개 있다고 그래서 바이사이클입니다. 그래서 폴이 2개 있다는 얘기예요. 호모는 남자하고 남자가 붙으면 호모고 여자하고 여자는 레즈비언이죠. 그건 극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부극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얘 부분, 쌍극 부분은 보시면 얘가 올라가면 얘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가나요? 아니죠. 같이 올라가죠. 왜? 남자가 여자를 쫓아가죠. 그러니까 여자가 갔는데 남자가 쫓아가니까 여기서도 극을 그릴 때 여기 여자라면 남자가 쫓아가니까 극을 쫓아갑니다. 이렇게 극이 2개가. 근데 바이폴라는 극이 같다 그랬죠. 그럼 남자가 이렇게 가면 남자도 이렇게 갑니다. 극이 이렇게 서로 같이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림을 그리실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증위성전 방식의 적용 분야 어디냐? 이게 잘 안 외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키워드로 해장년도 물론 순서는 좀 틀립니다. 예? 먼저 이제 장거리 송전이 나오고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이 나오고 그다음 비동기 연계 나오고 도심지 연계가 나오는데 저는 그냥 제가 외우기 쉽게끔 술 먹고 나서 해장할 때 그래 해장할 때 연도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기도 하고요. 그거는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자꾸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저 케이블, 장거리 송전, 비동기 연계, 도시 밀집지역 송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외우는 훈련들을 하실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키워드를 제가 부분은 설명을 드리는데 나머지는 그냥 통잡하기로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키워드에 일관성이 없이 보시면 비가 내신, 비가 심내, 비가가 해가지고 지금 전선의 구비 조건에서 비중이 작을 것, 비중이 밀도가 작을 것, 아니면은 가격이 쌀 것, 가선 부분이 용이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들을 쓰는 게 있는데 책에 있는 순서대로 가능하면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좀 차이는 있어도 상관은 없는데 왜냐면 나중에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책에 있는 그림을 갖다 그리시고 왜냐면 기본서를 처음부터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채점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보다 익숙해져 있는 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더 친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답안지를 쓸 때도 가능하면은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자, 교류 송전 방식, 전기 방식별 송전 전력을 비교한다. 전선 중량, 전력 손실비 등을 비교하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설명을 제가 여기서 좀 안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12장에 배전 방식 쪽에 가서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440페이지 때인가 그쪽에 보시면은 이제 445페이지인가 그때쯤 보면 요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12-3이었나 12-4였나 거기에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송전전압 나왔죠. 아까 설명드렸던 거죠. 송전전압과 송전전력의 관계. 어떤 부분이냐? 송전전압이 올라가게 되면 송전전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54, 345, 765로 자꾸 하는 부분이 154는 한 100메가와트 정도의 송전전력, 345는 300메가와트 정도의 송전전력, 그 다음에
요게 100이고 얘가 600이었나요? 100이고 600메가와트인가? 그렇게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65 같은 경우는 8,400메가와트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이제 그 계산을 하게 되면 더 계산이 됩니다. 345가 2,100이고 765가 8,400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걸 계산할 때 송전전압과 송전전력 관계를 설명하시오라는 10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걸 송전전력으로부터 나중에 중량으로 가지고 나중에 전압과 전력과의 관계를 풀어내기 위한 부분이 이런 키워드를 역류손실 저단중으로 제가 설명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전력을 구한 다음에 전류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전력 손실을 구한 다음에 전력 손실을 구해서 그 다음 저항을 가지고 단면적을 구해가지고 중량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그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를 유추를 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응용이 안 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무조건 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역류손실 저장중 요거 나오면 역류손실 저장중만 나오면 거기에 관련된 있는 공식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공식을 모르면 그 공식도 또 외워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표준전압과 공칭전압을 설명하시오. 그러면서 알프레드 스틸에 대한 경제적인 전압을 산정하는 알프레드 스틸에 대한 실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것들이 10점짜리 문제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력계통에 발달해가지고 765kV 격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송전 선로에 대한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책에서는 간단하게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자료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교재로 한번 가서 전체적인 걸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자료들을 한 3가지 정도 또 보여드릴 겁니다. 송배전공학을 보시면요. 머릿말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는 37만 킬로와트, 그 다음에 97년도에는 4,100만 킬로와트. 지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얼마나 쓰나요? 예? 한 7,700, 7,400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발전 한계가 지금 8,000 정도로 보시면 되지. 8,000이 조금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력 예비율이 모자라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부분들도 수요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주도 울릉도까지 이렇게 담당하고 있다. 154, 345, 76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들은 읽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전력조류 계산, 개통보호 방식, 안정도 문제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죠.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서 송배전공학 이런 키워드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일본에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 놓으신 책인데 이게 지금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그 책 내용이 제가 90학번인데 예? 이게 책이 80년대에 나왔죠. 그때 나왔던 책 내용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13년인데 23년이 지났는데도 책의 내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약간 한두 자 정도 바뀐 거 외에는. 그건 뭐냐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발성배전 쪽에 대한 부분들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신 경향에 대한 문제들만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예제하고 연습 문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부분은 반드시 풀어두실 거를 당부를 드리고요. 연습 문제 같은 건 보고 여러분들이 그거하고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있다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배전 계통의 구성.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는 이제 제가 대제목만 설명을 드렸죠. 송배전 계통의 구성, 가공송전 선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걸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소제목들도 한번 외워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소제목들도. 왜? 소제목까지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한번 읽어보시면은 여기에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전력계통의 개요. 이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송배전 선로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 발전선로, 발전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그 다음에 송전선로, 그 다음에 다시 변전소를 통해가지고 배전소로로 간다. 이런 부분이고요. 송전 방식에서 이제 나오죠. 직류 송전 방식하고 교류 송전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송전 전압, 아까 얘기했던 송전 전압과 송전 전력과의 관계를 물어보는 부분. 여기서는 알프레드 스틸에 대한 실험식 같은 게 문제로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전력계통의 발달,
그럼 여기서 이제 송전잔압에서 T분기, 파이분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는 전력계통 발달이 어떻게 됐냐. 아까처럼 154, 345, 765로 발달되고 있다. 그러면 765 격상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765를 썼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기본서에는 내용이 없는데 연구반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탁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는 설명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좀 자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기는 기본서반이기 때문에 연구반에 내어 있는 문제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 어렵다는 얘기죠. 처음에 그 영어학원 갔는데 자기는 이제 문법책 보고 왔는데 말하는 것도 시키고 스피킹도 시키고 막 900점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버린다면 그 사람들은 질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끔 일단 500에서 700점대에 맞게끔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나중에 그 900점에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 연구반 가서 다시 스터디를 더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가공송전설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중송전설로 선로중사고 코로나 송전 특성 중성전 접지 방식과 유도장애 고장 계산. 그럼 여기서는 삼상단락, 대칭자법법, 발전기 기본식 이런 쪽이 나오겠죠. 나머지 쪽은 좀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봐가면서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중요하지 않는지. 안정도 쪽에서는 정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 동태 안정도 안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 책에서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쪽으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과도 안정도 나왔고 회전체 운전방식, 등면접법, 단단법, 안정도 향상대책. 요거 25점짜리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면접법, 단단법은 같이 묶어서 비교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런 그 제목들을 자꾸 써보고 하라는 부분이 그게 나중에 답안지에 써야 될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문제가 뭐로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이 이게 다 문제로 나옵니다. 여기 있는 장애에 대한 제목들이. 이상전압은 내부 이상전압하고 외부 이상전압으로 나눠지고 직경내 유도래 이렇게 나와지겠죠. 외부 이상전압은. 내부 이상전압은 개폐서지가 되겠죠. 개폐서지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6가지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쓰는 훈련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단계는 안 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까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걸 쓰는 훈련들은 또 그 이후에 또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절연협조 같은 거, 이상전압 방지 대책. 뭘 쓴다고요? 피레기, 가공지선, 철탁각 접지저항 저감장치. 그래서 피가접으로 무조건 외우시라고요. 딱 이게 나오면 피가접 나와야지 피레기 쓰고 그다음 가공지선 쓰고 철탁각 접지저항을 쓰니까. 뭐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몰라도 튀어나와야지 답안지를 쓰니까 그런 훈련들을 자꾸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보호개전 방식은 좀 어렵습니다. 발전기에 대한 보호 방식 이번에 나왔었죠. 송전선로에 대한 보호 방식 어렵습니다. 그다음 변압기에 대한 보호 방식, 전동기에 대한 보호 방식은 잘 안 나오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설비를 가지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호 방식에서 여러 가지를 적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변전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사실 중요합니다. 변전소도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전계통의 구성 다음에 뭐라고요? 바로 안 나오죠, 이게. 예?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그거를 머릿속에 안 넣어 놓으셨거든요. 머릿속에 넣어서 바로 나올 수 있는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이 목차만 가지고 외우시라고요. 제가 나눠드렸던 뭐죠? 8페이지짜리 한 페이지로 양면으로 출력할 수 있게끔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속 읽고 다니시라고요. 그 안에 있는 건 머릿속에 넣어놓으 주셔야지만 나중에 시험을 볼 때 답안지를 쓸 때 이게 어디에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것들 풀어 쓰실 수가 있다고요. 이거를 모르시면 그 다음부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연간의 결과에 의하면 그게 머릿속에 있었을 때하고 없었을 때하고 차이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배전선로의 정기적 특성.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요? 배전선로의 관리와 보호. 이렇게 제 수업 시간에는 오감을 이용을 하라고요. 입으로 얘기하고 먼저 눈으로 보고 입으로 얘기하고 손으로 쓰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머리로 생각하고 자꾸 그거를 하셔야지만 한 번 할 거 2번 하고 3번 해야지만 더 오래 가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배전선로 관리와 보호. 성배전 계통의 구성에서 이제 보시면 이제 전력 계통이라는 거 나옵니다.